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오랜 지인이자 저희 경제학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한양대 아닙니다.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다음 학기부터 첫 강의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모시는 그 기회를 핑계 삼아 모셨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슬쩍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매년 이제 연말 연초면 경제 전망서 내시잖아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2025년. 네. 뭐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성장 고착화죠. 제가 전망서 내고 한 2, 3주 후에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제 25년 경제 전망서에 제목이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이었는데, IMF 경제 전망 보고서의 부제가 그게 팔러시 피벗이에요. 오 마이 갓. 예. 요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의 작두를 타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만큼 진짜로. 그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IMF도 전망했고, 종전 전망보다 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종전 전망보다 더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사실 뭐 중국을 보나 유로존을 보나 뭐 미국을 보나 또 우리나라를 보나 세계 주국들의 실물 경제가, 제가 이따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 자산 시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가 더 고성장을 마감하고 저성장을 계속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영어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another period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그냥 되게 진짜 그냥 재밌는 표현인데, 그냥 not so good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썩 좋지 않은 그냥 another period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된 국면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IMF 총재의 어떤 기조연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또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죠. 실물 경제에 돈이 유입이 돼야 될 게 자꾸 부동산으로 투입이 되니까 그렇지 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그런 모습도 일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실물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하던 기간에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뭘 해도 좀 추가적인 성과들이 잘 나왔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그렇다 치고요. 우린 그렇다 치고 우리 후배들인 MZ세대들, 우리 MZ세대들은 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방편을 마련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제가 갑자기 지금 전율이 돋았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저희 세대 혹은 저희 전 세대는 사실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성실히 살면 돼요. 무슨 일이든 성실히 살아서 저축하면 돼요. 맞아요. 저축금리가 10%인데요. 맞아요. 저축금리가 10%니까 열심히 저축하고 그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 성실히 살면 됐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 만나면 어렸을 때 뭐 5살 때부터 10살, 뭐 20살 열심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몇 개의 나다를 더 주워 먹는다 하면서 성실히 살 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어른 세대의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의 세대에게 걸맞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의 세대는 성실히 산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다 맞는 고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부자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 되고자 하는 골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좀 명성을 얻고 싶어. 나는 손흥민처럼 정말 멋있는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저마다 꿈이 다 다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면 되는데,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 소득의 증가 속도, 이거는 너무나 자주 제가
지표로서 증명을 해드렸어요. 예.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예.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면 나는 사실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득이 증가하는 그 증가분만큼을 예. 특정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네. 이거를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투자의 정의를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그럼 어떤 자산과 바꿀까? 네. 어떤 시점에 바꿀까? 이것을 공부하는 게 실물 투자 자산 공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예. 그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시경제를 놓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제가 단언 한번 할게요. 제가 그 수년간 거시경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22년 10월, 11월에 잠깐 초점을 둘게요. 예. 22년 10월, 11월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예. 그때 22년 7월 달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6월 물가 상승률이 7월에 발표되죠. 네. 그 7월에 발표된 미국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합니다. 네.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에 정말 세계가 정말 공포감에 시달려요.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그 공포감 때문에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하죠. 네.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예. 금리 인상 공포감. 그때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어요. 지금이 정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금리로는 5.5%를 찍은 것은 그 이유지만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는 건 22년 11, 12월입니다. 10월, 11월. 그러면 시중금리가 그때 정점을 찍죠. 그때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찍어요. 그때 코스피가 바닥을 찍어요. 그때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로 바닥을 찍어요. 전세 가격 등락률의 바닥을 찍는 지점도 22년 11월입니다. 그리고 경매 가격 등락률의 바닥을 찍는 지점도 22년 11월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그 정점과 저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일치하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걸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부동산을 보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입지를 보고 매물을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나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거시경제적으로 물가라는 톱니바퀴와 환율이라는 톱니바퀴와 금리, 경제성장률, 금리, 세계 주요 거시 변수들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제가 15년여 동안 거시경제를 전망하고 들여다보면서 틀리지 않게 봐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동차 앞바퀴가 다른 거시경제 변수라는 바퀴가 네 바퀴가 따로 돌지는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변수를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실물투자자산학과의 예를 들어 한문도 교수님이나 최상욱 교수님이나 이광수 대표님처럼 그 부동산 시장을 보는 뷰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접근, 다양한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희 이렇게 정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박정호 교수님이 의외로 잘 모르셔서 그래요.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진짜 멋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라. 다양한 각도로. 왜냐하면 미처 못 보는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각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보셔서 미처 못 보는 일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광수 교수님도 못 보는 부분도 있겠죠. 뭐 최상욱 교수님도 못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맞는 게 아닐 거예요. 저도 항상 맞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교수님들의
분석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박정호 교수님도 의외로 멋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파악하시랍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네. 저도 맞아요. 네. 사실 학교에 아주 높은 분, 네. 그분은 이제 당연히 경제학이나 이쪽에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뭐 처장급이나 이런 분들 중에 타학과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김광석 실장님 그 교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아 이분 나 책도 한 번 산 적 있고 어디 그 유명한 조찬 포럼에 갔는데 그때도 두어 번 뵀다. 근데 이분은 거시경제를 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KPMG의 아주 유명한 실장님이셨던 것도 알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부동산학과에 안 맞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걸 똑같이 했어요. 우리 학과에는 나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숲을 바탕으로 이 전체를 조망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했더니 다 들으시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시겠냐라는 그 의심인데 제가 그동안 엄청 친한 동생으로 갖은 모욕과 학대를 당했지만 내가 계속 옆에서 못생긴 척하고 안 생긴 척하면서 친분을 닦았다 했더니 모시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진짜 경제가 걱정이네요. 경제는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단적인 근거를 댈게요. 일단은 실물 경제 안 좋잖아요. 또 삼성전자 위기라고 얘기도 하고 반도체 위기라고도 하고 실물 경제 안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안 좋습니다. 실물 경제 안 좋아요. 제가 이 안 좋은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 L자형 경기 침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L자형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릴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권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1라운드가 힘들어요? 5라운드가 힘들어요? 5라운드 힘든 거 아니에요? 답변 끝났어요. 그러니까 KO만큼 힘든 건 없지만 5라운드까지 왔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KO가 된 건 아니지만 KO는 경제 위기예요. 근데 5라운드까지 지금 힘들게 막판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UFC는 5라운드까지 있거든요. 5라운드 지금 5분 끝나가는 지점이니까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 L자형으로 경기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네. 근데 제가 그러면 그런데 정말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냥 반증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년에 집값은 왜 올랐습니까? 답변 끝났죠.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집값이 오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4년에 집값은 왜 올랐냐고요, 그러면. 실물 경제 어렵잖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 좀 그만 꼬리표처럼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물 경제랑 자산 시장이랑 구분해서 연결고리를 찾으시고요. 오히려 실물 경제가 어려울수록 유동성을 더 부어야 돼요.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될 요인이 돼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트는데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더 많은 물이 안타깝게도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작용일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으로도 물이 가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의 상승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대세 상승을 기록했다 할 정도로 다 올랐어요. OECD 국가 전반이요. 그럼 왜 그랬느냐? 방금 김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힘들었고 코로나 극복하자마자 고금리 하면서 이제 물가와의 전쟁한다고 해서 힘들었는데 부동산 왜 올랐느냐? 방금 설명 주셨잖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고 그 수도꼭지 틈 물줄 중에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가격을 올린 게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거시경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맥락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 방금 말씀 주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수님은 뭐 오해 살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당연히 부유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왕성한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미 뭐 사회적으로 이제 오피니언 리더시니까요. 그런 교수님에게는 집이란 뭐예요? 제가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표현을 네. 이번 25년 전망서에 그 부동산 편을 쓸 때 그 서론구로 썼어요. 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집이란 무엇인가를 거의 썼거든요. 그걸 잠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네. 기억을 더듬어서 네. 읽어드릴게요. 집은 5천만의 관심이다 라고 썼습니다. 집은 5천만의 관심이다. 사실 그 5천만의 관심은 집이 아니라 집값이다. 집을 가진 이에게는 그 집값은 전 재산이고 집을 갖지 않은 이에게도 그 집값은 전 재산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관심일 뿐만 아니라 긴장감까지 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이야.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PIR이 12배입니다. 서울시 PIR이. 예.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12년 연봉을 모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씩 모은다고 가정하더라도 24년 걸린다는 뜻인데 네. 그러면 25세 젊은이가 50세가 되어야 그 집값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라도 네. 50세가 되어야 그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인생과 그 삶을 그리고 전 재산을 모두 녹여낸 것이 그 집값입니다. 그 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정말 다각도로 다양한 분석하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실물 투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의사결정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의사결정이기 네.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래요. 콩나물 깎지 마시라고. 제발 콩나물 그만 깎으세요. 콩나물 깎지 마시고 돈 더 주고 사세요. 그래요. 진짜? 네. 더 줄 것까지는 또? 아니 그 콩나물 파시는 시장 상인보다 우리 집이 더 나아요. 아, 그런 의미로? 돈 더 주고 사세요. 네. 콩나물 1000번 깎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엄마.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그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의사결정인 그 집에 대한 의사결정만큼만 한 번만 잘 사시고 잘 파시는 게 정말 그 콩나물 수천 번 깎아 사는 그 수천 번의 의사결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 집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는 매년 우리 경제 전망서 내시는 거 사서 보잖아요. 문장력이 아까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이런 네. 표현들이 전, 이제는 소설 하나 써봐. 아, 진짜로. 그냥 보기엔, 그리고 칼럼 많이 쓰시는 거 저 찾아 읽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장력이 이제 특히 앞에 서두에 확 잡는 딱 짧은 문장으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거 진짜 압권이야, 진짜. 한강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2025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 한번 저희 학과에서 어렵게 모신 교수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건승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